거의 모든 것의 역사. 그런데 언젠가는 왜 그런 미생물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가를 알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를 열에 들뜨게 하거나 오한에 떨게 하거나 흉악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과정에서 미생물은 어떤 만족을 느끼게 될까? 어쨌든 죽은 숙주는 장기적인 은신처가 되기 어렵다. 우선 대부분의 미생물은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나운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올바키아라는 세균은 실제로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척추동물도 해치지 않는다. 35. 그러나 새우나 지렁이나 초파리였다면 태어난 사실조차도 후회할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네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천여 중의 미생물 중 한 종 정도가 인간에게 독성을 나타낸다. 36. 그러나 그런 세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정도인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은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아직도 미생물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훨씬 독성이 강한 미생물들도 자신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37. 숙주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미생물에게 혜택을 주기도 한다. 질병의 증상이 병을 확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구토, 재채기, 설사 등은 미생물이 숙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이동성이 있는 제3의 숙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감염성 미생물은 모기를 아주 좋아한다. 희생자의 방어 메커니즘이 자신들의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모기의 바늘을 통해서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뇌염과 같은 A급 질병을 비롯해서 100여 가지의 덜 유명하지만 역시 치명적인 질병들이 모두 모기에 물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에이즈를 옮겨주는 HIV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기가 빨아들인 HIV는 모기 자신의 대사 과정에서 녹아버린다. 만약 바이러스가 그런 길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생물은 이해 득실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입장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비누로 샤워를 하거나 탈취제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수백만의 세균을 몰살시키면서도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세균들도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병원균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유일한 경우는 사람을 너무 잘 죽이는 경우뿐이다.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기도 전에 숙주가 죽어버리면 세균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야레이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역사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등장했다가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질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38.
야레드 다이아몬드가 아마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총균색 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산악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짧은 기간에만 유행했던 영국의 바람병이 그런 예이다. 1485년부터 1552년까지 등장했던 바람병은 수만 명을 죽게 만들었지만 갑자기 사라졌다. 감염성 미생물에게는 너무 효율이 좋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생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 미생물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면역체계는 병원균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중요한 조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몸이 불편할 경우에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병원균이 아니라 자신의 면역 반응인 경우가 많다. 어쨌든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은 감염에 대한 현명한 반응이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낮아진다. 휴식을 취하면 더 많은 체내의 자원이 감염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몸은 여러 종류의 방어적인 백혈구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종류의 침입자를 확인해서 파괴하도록 고안된 천만여 종의 백혈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천만여 종의 서로 다른 현역 부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종류의 백혈구들은 소수의 보초병만을 세워둔다. 항원이라고 알려진 감염체가 침입하면 적당한 보초병이 침입자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형태의 후원병을 요청하게 된다. 몸에서 그런 후원병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원병이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시작된다. 잔인한 백혈구는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병원균까지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침입자들은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전략을 갖추도록 진화했다.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병처럼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한 후에 새로운 숙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처럼 백혈구가 자신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위장을 하고 아무 피해도 주지 않은 채로 세포의 핵 속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활동을 시작한다. 뉴햄프셔 주의 레바논에 있는 다트머스 히치콕 메디컬 센터의 감염성 질병 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시 박사의 말처럼 보통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이 가끔씩 몸의 잘못된 부분에 들어가면 미친 듯이 변해버리는 경우는 감염성 질병의 이상한 면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 사고로 내장에 부상을 입는 경우에 흔히 그런 일이 나타난다. 내장 속에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던 미생물들이 예를 들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다. 오늘날 가장 끔찍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균성 질병은 박테리아가 희생자를 속에서부터 먹어치우는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것이다. 39. 내부의 조직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나면 과일 껍질 같은 찌꺼기만 남게 된다. 처음에는 피부 발전이나 열처럼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지만 급격하게 악화된다. 해부를 해보면
속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감염된 부위를 잘라내는 극단적 절제 수술뿐이다. 환자 중에서 70%는 사망하고 살아남은 경우에도 심하게 손상을 입게 된다. 감염의 원인은 보통 폐열성 인두염 정도의 질병을 일으키는 A형 연쇄당구균이라는 평범한 세균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가끔씩 일부 세균이 목 안의 점막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 치명적인 파괴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세균들은 항생제에 대해서도 완벽한 내성을 나타낸다. 미국에서 매년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지만 더 악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수막염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유아의 10%와 청소년의 30% 정도는 치명적인 수막염 세균을 가지고 있지만 목 안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10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경우에는 세균이 혈관 속으로 침투해서 정말 심한 병을 일으킨다. 최악의 경우에는 12시간 안에 사망하기도 한다. 그 속도는 정말 충격적이다. 마시에 따르면 아침에는 완벽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세균에 대한 가장 좋은 무기인 항생제를 마구 남용하지 않았더라면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놀랍게도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약 70% 정도는 가축에게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 남용 때문에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도록 진화하게 됐다. 이제는 세균들이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됐다. (1952년까지는) 페니실린이 모든 포도당 규균에 대해서 완벽한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자신있게 감염성 질병, 전염병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감염을 완전히 쓸어서 없애버렸다고 선언을 했다 사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90%의 균주들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있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메티실린 내성 포도당 규균 MRSA라는 새로운 균주 중에 하나가 병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 하나만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에 도쿄의 병원에서 그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했다시피 새로운 세균은 몇 달 만에 일본의 병원 6곳으로 퍼졌다. 결국 미생물이 싸움에서 다시 이기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병원에서만 하더라도 매년 1만 4천 명의 병원에서 감염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제임스 솔비키가 지적했듯이 제약회사들은 2주일 동안 매일 먹어야 하는 항생제와 평생 동안 매일 먹어야 하는 항우울증제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개발하고 싶어한다. 1970년대 이후로 제약회사들은 몇몇 항생제의 성능을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항생제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질병들도 근본 원인이 세균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경솔한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3년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에서 일하던 베리 마셜 박사는 몇 가지 위암과 대부분의 위궤양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주장은 쉽게 확인이 됐지만 워낙 파격적인 것이라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은 1994년까지도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43. 마셜은 1999년에 포브스의 기자에게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44.
그 후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심장병, 천식,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몇몇 정신질환, 다양한 암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이 세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5. 사이언스처럼 권위 있는 잡지는 심지어 비만까지도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젠가 꼭 필요한 항생제를 찾지 못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세균들이 스스로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될 것이다. 세균들도 가끔씩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 단순히 파지라고도 한다에 감염되기도 한다. 바이러스는 이상하고 반갑지 않은 존재로 노벨상 수상자 피터 메다워의 멋진 표현에 따르면 나쁜 소식들이 쌓인 핵산 조각이다. 46. 박테리아보다 더 작고 단순한 바이러스는 그 스스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고립된 바이러스는 활성도 없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당한 숙주에 들어가면 번성해서 바쁜 생명을 되찾는다. 대략 5천 종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고 독감과 감기에서부터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까지 수백 가지의 질병을 일으키는 천연두, 공수병, 광견병, 황열, 에볼라, 소아마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등이 모두 그런 바이러스들이다. 47.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 물질을 훔쳐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번성한다. 바이러스 미친 듯이 번식을 한 후에는 더 많은 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터져나온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단순하다. HIV를 비롯한 많은 바이러스들은 10개 이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의 경우에도 수천 개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러스들은 너무 작아서 보통의 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없다. 1943년에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후에야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됐다. 그런 바이러스가 엄청난 피해를 준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20세기에만 하더라도 3억 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48. 바이러스는 또한 전혀 새롭고 놀라운 형태로 느닷없이 세상에 출현했다가 나타낼 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기막힌 능력도 가지고 있다. 1916년 유럽과 미국에서 기면성 뇌염으로 알려진 이상한 수면병이 나타난 경우가 그렇다. 희생자들이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깨어주면 일어나서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도 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가도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쉬도록 해주기만 하면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다시 깨울 때까지는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런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몇 사람은 다시 회복해서 의식을 찾기도 했지만 옛날의 활기는 되찾지 못했다.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사화산과 같은 무감각의 상태로 남아있었다. 10년 동안 500만 명이 희생된 후에 그 병은 조용히 사라졌다. 49. 그러나 기면성 뇌염이 퍼지고 있던 중에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돼지 독감 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렸던 그 병은 이름과는 달리 치명적이었다. 4년 동안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2,100만 명이었다. 50. 돼지 독감은 처음 넉 달 동안에 같은 수의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80%는 적군의 총이 아니라 독감 때문에 죽었다. 치사율이 80%에 이른 부대도 있었다.
돼지 독감은 1918년엔 봄에 평범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독감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몇 달 안에 아주 심한 것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희생자의 5분의 1은 아주 약한 증세만 나타냈지만 나머지는 심하게 앓았고 죽기도 했다. 몇 시간 만에 악화된 경우도 있었지만 며칠 동안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 처음 기록된 희생자는 1918년 8월 말에 발병한 보스턴의 선원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학교와 공연장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18년 가을에서 다음해 봄까지 미국에서 54만 8,452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영국에서는 22만 명이 희생됐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제3세계의 통계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2천만 명은 넘을 것이고 어쩌면 5천만 명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억 명이 희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당국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 항이의 디어 섬에 있던 군용 감옥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50일. 죄수들에게 그들이 실험에서 살아남으면 사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다. 그들에게 했던 실험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혹독한 것이었다. 우선 희생자에게서 채취한 감염된 허파 조직을 주입한 후에 눈, 귀, 입에 감염된 에어로스를 뿌렸다. 그래도 발병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배설물을 목 안에 발라줬다. 그래도 안 되면 입을 벌리고 앉아있게 한 후에 심한 상태의 환자에게 그 얼굴 앞에서 기침을 하도록 했다. 완전 731 부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랬고 서양에서도 서구 세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놀랍게도 300명이나 되는 지원자 중에서 62명을 선정해서 실험을 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병에 걸렸던 유일한 사람은 병실을 지키던 의사였고 그 사람은 곧 사망해버렸다. 아마도 몇 주 전에 전염병인 그 감옥을 지나갔고 지원자들은 모두 그 전염병을 이겨내면서 자연적으로 면역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될 것이다. 1918년에 유행했던 독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나 산맥을 비롯한 지형적 장애물을 사이에 둔 모든 지역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그런 질병이 유행하게 되었는가도 의문이다. 숙주의 봄 바깥에서는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마드리드와 봄베이와 필라델피아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바이러스들이 약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잠복하고 있으면서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도 독감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약 10%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독감에 걸린 사실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질병을 가장 잘 퍼뜨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1918년의) 경우에 넓은 지역에 확산이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조용하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발병을 하게 된 이유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
더욱 이상한 사실은 장년기에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독감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었지만 1918년의 경우에 가장 많은 희생자는 20대와 30대였다.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같은 균주에 노출되어서 면역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역시 독감에 희생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독감과는 달리 왜 1918년에 독감이 그렇게 치명적이었는가라는 점이다. 아직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가끔씩 바이러스들이 되돌아오기도 한다. 논란이 많은 H1N1이라는 러시아 바이러스는 1933년에 넓은 지역에서 퍼진 후에 1950년대에 다시 등장했고 1970년대에 다시 나타났다. 그 사이에는 바이러스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바이러스들이 야생동물에 숨어 있다가 가끔씩 인간에게 전염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돼지 독감 대유행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도 있다. 언제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들이 새로 등장한다. 에볼라, 라살, 마르부르크, 열이 모두 다시 살아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나서 비극적인 질병을 퍼뜨리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에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영국의 왕립 맨체스터 소아병원에서 치료법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1959년 사망했던 선원이 사실은 에이즈 환자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52.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에이즈는 그로부터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다. 그런 병이 마구 퍼지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었다. 1969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처음 밝혀졌던 라사열은 아주 지독한 병이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69년에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번에 있는 예일 대학 실험실의 의사가 라사열을 연구하다가 그 병에 걸렸다. 53. 그는 살아남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옆 실험실의 기술자가 같은 병에 걸려서 사망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전염은 그 정도에서 멈췄지만 언제나 그런 행운을 바랄 순 없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전염병을 불러온다. 비행기 여행 덕분에 감염체들이 놀라울 정도로 손쉽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어느 날 베닌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가 뉴욕이나 함부르크나 나이로비 또는 그 세 곳 모두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료진들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물론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1990년에 시카고에 살고 있던 나이지리아 사람이 모국을 다녀오면서 라사열에 노출됐다. 54. 그러나 증상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시카고 병원에서 무슨 병이 걸렸는가도 모른 채로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예방조처도 취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았던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다음에도 그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냉정한 말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한다. 18.